본 방송 중 나오는 건강 관련 내용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문학작품 속 생로병사의 비밀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세원입니다. 저와 함께 북로장생을 만들어가는 분 소개해드리죠. 통합의학을 전공한 의학 박사시고 보건복지부 177호 전문의 한의사십니다. 유창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요정 유창길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네, 저희 북로장생을 많은 분들이 청취해주고 계신데요. 오랜만에 또 북로장생 청취자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댓글을 참 오랜만에 보니까 반가운데요. 네, 간만에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정말 반갑네요. 예. 잠깐 소개해드릴까요? 네. ROMM 롬님께서 남겨주신 내용인데요. 건강요정님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히 잘 듣고 있어요. 며칠 전 터질 듯이 뛰는 심장 때문에 너무 놀라서 응급실 갔다가 심장은 별 문제 없고 고혈압 진단받고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는데요. 상지차를 마셔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혹시 상지와 구찌뽕을 함께 끓여 마셔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네, 제가 이제 댓글에다가 답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잠깐 이제 직접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이 롬님이 이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심장에 부담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셨더니 혈압약을 먹게 되었다. 고혈압 진단 후에. 고혈압 진단받게 되는 분들이 전형적인 어떤 패턴 중에 하나죠. 네. 가슴 쪽이 뭐가 답답하거나 뭐 뻐근하거나 터졌다는 느낌이 들어서 놀라잖아요. 그렇죠. 가슴 쪽에 느낌이 드니까 놀라서 병원에 가게 되면 혈압이 높아서 네. 고혈압 진단 후 이제 약을 먹게 되는 그런 패턴인데 롬님은 지금 질문 주신 게 상지차. 전에 이제 아마 저희가 방송했던 거 네. 예, 뇌졸중 중풍을 예방해주는 고혈압에 좋은 것이 상지차다. 뽕나무 가지차다 설명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뽕나무 가지차, 상지차, 상자가 뽕나무 상자예요. 네. 지자가 가지 지자. 그래서 뽕나무 가지차인데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효능이 있죠. 그래서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 드시면 혈관 건강에 좋은 것이 상지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지차를 드시면은 좀 도움이 될 거고요. 드시는 방법은 이제 물 300ml에다가 20g 정도의 상지를 20g 정도 물 300ml에 넣어서 끓인 다음에 절반 정도로 줄어들면 천천히 식히면서 마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 3번 정도 드셔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식후 한 잔씩 하루 3번 정도 드시면 좋고, 살이 찐 분들이나 비만이신 분들은 조금 더 자주 드셔도 네.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살을 좀 빼주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리고 꾸찌뽕 역시 저희가 북로장생 예전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피를 맑게 해준다고 말씀드렸죠. 꾸찌뽕 나무. 네. 그래서 피를 맑게 해주고 혈관의 염증을 줄여준다. 그래서 만약에 상지차와 꾸찌뽕을 같이 먹는 것은 상승 효과가 날 수 있고요. 두 가지가 충돌하지는 않습니다. 상지랑 꾸찌뽕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둘 다 혈관의 염증과 동맥경화를 줄여주는 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네. 혈압을 낮춰주는 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고혈압이나 성인 대사질환에는 꾸찌뽕 나무하고 상지는 괜찮은 조합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가슴의 증상 나타나신 분들은 커피. 만약 롬님이 커피를 드셨다면은 커피는 이제 끊으실 때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카페인이 들어가면 심장 혈관을 수축시키면서 혈압을 올리기 때문에 네. 만약에 커피를 드셨던 분이라면은 커피를 이제 끊으셔야 되는 증상이 나온 거예요. 커피를 몸에서 더 이상 마시지 말라는 신호를 준 거예요. 심장 증상으로서. 그러니까 잘 관리하셔서 꾸찌뽕, 상지 같이 드셔도 되고 커피 끊으시고,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주 3회 이상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유산소 운동하는 게요. 음식, 약재 드신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네. 고혈압약 드신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주 3회 유산소 운동을 꼭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심장 쪽 증상 나오신 분들은 꼭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나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네. 심장은 갑자기 돌발 상황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 몸에 좀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심장에 그런 증상 나타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상지차를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이제 문학 작품이 김승옥 작가의 이제 무진기행이라는 작품인데, 네. 김승옥 작가님이 그러니까 고혈압이나 뇌졸중
중풍이라 그러죠. 이 중풍으로 이제 쓰러졌어요. 말년에. 네. 지금 이제 생존에 계십니다만은 작가 생활 쭉 하시다가 이 중풍,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이 무진기행이라는 작품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상지차를 제가 한번 강조해서 한번 설명드리려고 오늘 마침 롬님이 주신 질문에 맞춰서 네. 무진기행 그리고 상지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작품이 소설가 김승옥이 1964년에 이제 발표한 작품이죠. 무진기행입니다. 무기력한 현대인을 상징하는 주인공 윤희중이 무진이라는 가상의 도시에 머무른 2박 3일간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진기행을 읽으면서 이번에 김승옥 소설가 단편집에 실린 다른 소설들을 쭉 읽어봤는데요. 시대를 앞서 나간 감수성을 가진 작가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이 소설 무진기행은 1964년에 쓰여진 소설인데도 2019년 현재 시점에 전혀 어색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무진이라는 지방 명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신데 안개 무자하고 나로 진자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개 나로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죠. 무진. 짙은 안개가 늘 껴있는 항구 도시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김승옥 작가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 전남 순천시, 네. 네, 전남 순천시를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순천을 가보셨나요 혹시 김승옥 아나운서께서는? 네, 전 지나가 보기만 했었는데요. 예. 그쪽 뭐 아름다운 자연이 있죠. 예. 순천을 저는 이제 한 번 가봤는데 네. 순천을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소설을 읽으면은 그 느낌이 비슷하거든요. 네. 무진기행에서 묘사되는 무진의 모습이 순천의 느낌과 상당히 유사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승옥 선생님은 1941년생이시니까요. 지금 거의 80 가까이 되셨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건강에 문제 없이 작품 활동을 쭉 해오셨던 것 같은데 네. 2003년에 뇌졸중이 발생해서 그 이후부터 글을 쓰는 것이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승옥 선생님의 뇌졸중 발병 당시 이야기가 조금 특이했는데 2003년 당시에요. 뇌졸중을 쓸 당시에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친구이자 소설가인 이문구 선생님의 부고를 듣고 장례식에 가기 위해서 막 자동차로 오른 순간에 뇌졸중이 발생하면서 운전대를 향해서 몸을 기울인 자세로 그대로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친한 친구 이문구 작가님의 사망 소식에 황망한 마음으로 장례식장으로 가는 길에 핸들을 잡고 운전하려고 하다가 뇌졸중이 발생하면서 쓰러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치 소설 같은 이야기죠. 그렇네요. 절친의 장례식에 가기 위해서 슬픈 마음으로 가다가 뇌졸중으로 본인도 쓰러지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이때 불행하게도 초기 처치하는 데까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아하. 김승옥 선생님의 사모님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김승옥 선생님이 말을 하지 못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뇌졸중 발생 상황이죠. 말을 못하고 몸 한쪽이 움직이지 않는 마비 상태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뇌졸중 발병 시 얼마나 빠른 대처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뇌손상과 후유증이 얼마나 남는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김승옥 선생님이 만약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빨리 뇌졸중으로 진단해서 이동해서 신속하게 치료를 받았더라면 후유증이 조금이라도 적게 남았을 것입니다. 이 뇌졸중은요. 우리 중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졸중 증상에 대해서 평소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뇌졸중이 생겼을 때의 증상은 FAST, 이 네 글자를 기억해야 됩니다. 네. FAST. F는 얼굴, A는 arm, S는 speech, T는 time to act. 네. 그래서 F, face에서 F는 얼굴 face, 웃을 때 얼굴의 좌우 모양이 비대칭이면 뇌졸중이 이미 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리고 A는 팔, arms, 한쪽 팔과 다리의 힘이 약하거나 처지면은 뇌졸중이 왔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S는 언어, 스피치죠. 말이 잘 나오지 않거나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는다. 그러면 뇌졸중이 왔을 가능성이 있고요. 패스트의 마지막 T, 타임이죠. 시간입니다. 뇌졸중은 응급 상황이죠.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응급 치료를 해서 뇌 손상을 막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 팔, 그리고 말, 얼굴, 팔, 말에서 한 가지 증상이라도 나타났다면은 뇌졸중이 발병했을 수 있고요. 즉시 응급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병원으로 빨리 이동을 해야 됩니다. 병원으로 빨리 이동할수록 뇌졸중 이후 발생하는 뇌손상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뇌졸중 발병 후에 병원으로 옮겨진 김성욱 선생님은 당시 CT 촬영 후에 뇌경색 진단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때 촬영 당시 왼쪽 뇌경색이
어느 정도였냐면 왼쪽 뇌의 3분의 2 정도를 침범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뇌경색이 온 거예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뇌의 3분의 2 정도가 침범될 정도로 뇌졸중이 오면요. 후유증은 어느 정도 남게 마련입니다. 네. 김성욱 선생님은 뇌졸중 발병 후에 8일간 일산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이후에는 경희대 한방병원으로 옮겨서 6개월간 더 입원 치료를 한 후에 퇴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징적인 게 초기에는 양방으로 치료하고 그 이후는 한방 치료를 병행하면서 뇌졸중 재활 치료를 한 거예요. 이처럼 초기에는 양방 치료, 회복기에는 한방 치료를 해서 김성욱 선생님의 병세는 비교적 빠르게 호전되었죠. 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분의 2가량 뇌경색이 침범되었기 때문에 언어 기능이 미처 다 회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의 무진기행을 읽어봐도 참 시대를 앞서간 감각적인 문장을 구사했던 김성욱 작가의 언어 능력을 뇌졸중이 빼앗아간 것이죠. 최근에는 짧은 문장을 적어가면서 필담으로 대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회복되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성욱 선생님은 1999년도에 세종대 국어 국문학과 교수로 부임됐다가 2003년에 이 뇌졸중 때문에 결국은 사임을 하신 것으로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뇌졸중 때문에 더 이상 교수직을 수행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뇌졸중은 중장년층의 인생 항로를 바꿔버리는 실로 무서운 병이라 할 수 있죠. 뇌졸중이 발생할 때 패스트, F는 얼굴, 비대칭, A는 암, 팔다리 한쪽의 힘이 떨어질 때, S는 스피치, 말이 뭔가 어둔하거나 나오지 않을 때, 발음이 잘 안 될 때, T는 타임,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되는 시간. 이 패스트, 뇌졸중이 왔을 때 패스트 꼭 기억을 하고 하나씩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세원 아나운서의 낭독으로 무진기행 앞부분 전반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무진으로 가는 버스. 버스가 산 모퉁이를 돌아갈 때 나는 무진 10km라는 이정비를 보았다. 그것은 옛날과 똑같은 모습으로 길가의 잡초 속에서 튀어나와 있었다. 내 뒷좌석에 앉아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시작된 대화를 나는 들었다. 앞으로 10km 남았군요. 예, 한 30분 후에 도착할 겁니다. 그들은 농사 관계의 시차론인 듯했다. 아니, 그렇지 않은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여튼 그들은 생문이 있는 반소매 셔츠를 입고 있었고 대드롱직의 바지를 입었고 지나쳐오는 마을과 들과 산에서 아마 농사 관계의 전문가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관찰을 했고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고 있었다. 광주에서 기차를 내려서 버스로 갈아탄 이래 나는 그들이 시골 사람들답지 않게 낮은 목소리로 점잔을 빼면서 얘기하는 것을 반수면 상태 속에서 듣고 있었다. 버스 안의 좌석들은 많이 비어 있었다. 그 시차론들의 대화에 의하면 농번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행을 할 틈이 없어서라는 것이었다. 무진의 명산물이 별로 없죠. 그들은 대화를 계속하고 있었다. 별게 없죠. 그러면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건 좀 이상스럽거든요. 바다가 가까이 있으니 항구로 발전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럴 조건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수심이 얕은 데다가 그런 얕은 바다를 몇백 리나 밖으로 나가야만 비로소 수평선이 보이는 진짜 바다다운 바다가 나오는 곳이니까요. 그럼 역시 농촌이군요. 그렇지만 이렇다 할 평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그 5, 6만이 되는 인구가 어떻게들 살아가나요? 그러니까 그럭저럭이란 말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들은 점잖게 소리를 내어 웃었다. 아무리 그렇지만 한 구장에 명산물 하나쯤 있어야지. 웃음 끝에 한 사람이 말하고 있었다. 무진의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안개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면 밤사이에 진주해 온 적군들처럼 안개가 무진을 삥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다. 무진을 둘러싸고 있던 산들도 안개에 의하여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유배당해버리고 없었다. 안개는 마치 이승에 한이 있어서 매일 밤 찾아오는 여기가 뿜어내 놓은 입금과 같았다. 해가 떠오르고 바람이 바다 쪽에서 방향을 바꾸어 불어오기 전에는 사람들의 힘으로서는 그것을 헤쳐버릴 수가 없었다. 손으로 잡을 수 없으면서도 그것은 뚜렷이 존재했고 사람들을 둘러쌌고 먼 곳에 있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떼어놓았다. 안개, 무진의 안개.
무진의 아침에 사람들이 만나는 안개, 사람들로 하여금 해를 바람을 간절히 부르게 하는 무진의 안개, 그것이 무진의 명산물이 아닐 수 있을까? 버스의 덜커덩거림이 좀 덜해졌다. 버스의 덜커덩거림이 더하고 덜하는 것을 나는 턱으로 느끼고 있었다. 나는 몸에서 힘을 빼고 있었으므로 버스가 자갈이 깔린 시골길을 달려오고 있는 동안 내 턱은 버스가 껑충거리는 데 따라서 함께 덜그덕거리고 있었다. 턱이 덜그덕거릴 정도로 몸에서 힘을 빼고 버스를 타고 있으면 긴장해서 버스를 타고 있을 때보다 피로가 더욱 심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열려진 차창으로 들어와서 나의 밖으로 드러난 살갗을 사정없이 간지럽히고 불어가는 6월의 바람이 나를 반수면 상태로 끌어넣었기 때문에 나는 힘을 주고 있을 수가 없었다. 바람은 무수히 작은 입자로 되어 있고 그 입자들은 할 수 있는 한 욕심껏 수면제를 품고 있는 것처럼 내게는 생각되었다. 그 바람 속에는 신선한 햇볕과 아직 사람들의 땀에 밴 살갗을 스쳐보지 않았다는 천진스러운 저온, 그리고 지금 버스가 달리고 있는 길을 에워싸며 버스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는 산 줄기의 저편에 바다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소금기, 그런 것들이 이상스레 한데 어울리면서 녹아 있었다. 햇볕의 신선한 밝음과 살갗에 탄력을 주는 정도의 공기의 저온, 그리고 해풍에 섞여 있는 정도의 소금기, 이 세 가지만 합성해서 수면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약방의 진열장 안에 있는 어떤 약보다도 가장 상쾌한 약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돈 잘 버는 제약회사의 전무님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조용히 잠들고 싶어하고 조용히 잠든다는 것은 상쾌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하자 나는 쓴웃음이 나왔다. 동시에 무진이 가까웠다는 것이 더욱 실감되었다.